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378페이지 불법행위 한 봅니다. 불법행위는 한 번만에는 못 끝낼 것 같고, 불법행위의 개념,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가해자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불법행위의 성질, 일단 위법행위를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고 법정 채권이다. 불법행위 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살짝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과실범도 처벌하는데, 민사 책임은 일단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민사 책임은 부담하게 된다는 거, 그죠? 또 아시고,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채무불이행 쪽에 가도 거의 비슷한 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 앞에서 잠깐 봤었고,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형식, 일반 불법행위,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을 규정하고, 책임 무능력과 관련하여 미성자의 책임 능력,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을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특수불법행위, 민법은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755조부터 760조까지의 규정을 두어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 중간 책임, 그 다음에 특별법상 무과실 책임이 있는데, 옛날에는 객관식에서 간혹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긴 했는데, 한번 관점 잡아보시고, 법정 대리인, 법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대리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지만 그 복임권과 관련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민법 총칙에서 한 것이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고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 조문은 읽어보십시오. 교과서에서 조문을 채권법 강론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채권법 총론에는 웬만하면 조문을 다 넣으려고 했는데, 교과서에 조문이 있고 없고 떠나서 법전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특히 2차 시험에 법전을 주는 그런 시험에서는 민법만 그런 게 아니고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다 법전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법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얼마 전에 법무사 2차 시험에 법전만 볼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법전에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381페이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가해자의 가해행위, 타인의 법익 침해 행위인 가해행위는, 가해행위는 의식이 있는 동작으로 얘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도 포함된다. 그런데 부자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가해자의 고의과실, 근대, 고대, 근대, 현대, 많이 담 잡으시고, 382페이지 고의, 불법행위에서의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면 자신의 행위에 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거다.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된다. 과실 뭐 형법 공부할 때는 뭐 고의 과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상당히 뭐 심리적인 것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데 요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과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 평균이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회 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추상적 과실이란 주의하에 따르면 예견 가능하여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주의 의무를 결하여 위협한 상태가 야기되도록 한 것이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고의는 위협한 걸 알면서 하는 거고, 과실은 위협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불법행위에 있어의 증명책임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무자 쪽에서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과는 구별해야 된다. 보조 운동하시고, 3번 하나 보시죠. 고의 또는 과실하여 부당한 감염이나 가처분 등 보존 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존 처분 집행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보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있을 것. 위법성, 그냥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보죠. 하시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는 것.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자기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앞에서 본 거죠. 이는 고지의 의무 위반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있으면 된다 이것이고. 제3자의 채권 침해와 위법성. 채권은 채무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침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채권 침해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권이라는 걸 침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채권은 채무자끼리에서의 문제되는 것인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권인 채권 침해의 위법성 여부. 물권은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특정인인 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의한 채권 침해는 위법한 것으로 결국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된다. 이러한 채권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일단 아니겠죠.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보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판례의 입장, 민법 총칙 이중매매 그쪽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앞에서 봤던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제3자인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를 부정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침해의 형태,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독립한 경제 주체 간의 경제적 계약 관계에 있어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 및 위법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고의, 법조문에 그 판례는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읽기로는 제3자의 고의 및 위법성이라고 읽은 이유는 채권 침해는 고의인 경우만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의 기속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 제3자가 타인의 무기명 채권 증서를 멸실하거나 횡령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하게 하거나 채권 제1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2양수인이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게 한 경우 채권의 준점자나 영수증 소지자로서 유효한 변제를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 존재 사실을 알고 고의에 의하여 침해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고의가 없으면은 안 받아갈 걸 받아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급부를 침해하는 경우 하는 급부, 행위하는 거, 도급에 의한 공사를 해야 하는 급부를 이행할 채무자를 불법 감금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채무 이행에 이전할 특정물을 제3자가 멸실시킨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부진적 연대 채무관계가 된다. 이거는 법무사 2차 시험에도 이 법리를 알아야 해결되는 경우가 나온 적이 있고, 특히 나중에 가면은 채무 불이행과 관련돼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라는 거. 그때 이행보조자, 그 사람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이고 그 이행보조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그거는 부진적 연대 채무관계가 된다. 나중에 또 볼 자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 감소에 가공한 경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러한 채무자의 사회 행위를 알고 매수하였다면 채권자의 채권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채권은 존속하므로 제3자의 이 가공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채권자는 사회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허위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유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타인의 법익 침해 행위가 증명되면 행위자의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이때 행위자 자신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증명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민법이 규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 허위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믿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적시했다면 형법 쪽에 가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 그래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력 구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책임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의 기속을 판단할 정신적 판단 능력을 불법행위 쪽에서 책임 능력이라 한다. 민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한 미성자와 심실상실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753조 밑에 미성년자도 밑자가 빠진 오른쪽에 띄어가지고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서의 행위 능력과는 달리 일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은 대체로 만 13세 내지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남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은 피해자가, 즉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 그게 재산적 손해. 일정한 경우에 전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 상태와 위법 행위가 없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 사이가 차이가 없다면 손해가 없는 거라는 거. 판례는, 요 관련되는 판례는 또 최근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 등기 신청 절차에 의해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근량권 설정 등기가 불법 행위로 하여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그 등기 명의인이 곧바로 근량권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인과관계. 여기서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도 재무불이행에서의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하면 되고, 옛날에는 여기에도 학설이 조건설, 원인설, 등가설, 상당인과관계에서도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온갖 학설들을 다 소개하고 있었는데, 물론 학자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민법 본질적인 교과서에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 놓는 게 맞는데, 요즘은 어찌 보면 수험서뿐이죠. 시중에 나머지는 주석서, 주해서 그런 쪽에서나 잘 수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적 특별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제품의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증명 책임을 전환시키기도 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인과관계의 판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누가 몇 프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하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야기한 것이고.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그러니까는 앞에 봤다시피 책임 능력 없는 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 능력 없는 자. 그러면은 요즘 뉴스에 보니까 촉법 소년 이런 거 이야기 막 나오던데, 일단은 형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10살짜리 애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머리가 깨졌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10살짜리 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그 애가 무슨 그 배상 능력이 있겠어요. 그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거. 책임 무능자의 감독자의 책임은 책임 무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와 이에 가름하는 자, 소위 대리감독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책임 능력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요건, 책임 무능자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것.
가해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것 외에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가해 행위자가 타인의 감독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있다면, 근데 뭐 한 16살이라면 755조의 감독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16살짜리는 손해배상할 능력이 있냐? 재산 능력이 있냐? 없겠지. 그때는 그 감독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750조 고의 또는 과실 있으니까 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합니다. 감독 의무자 또는 이에 가름하는 대리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을까? 감독 의무자 또는 이에 가름하는 자, 친권자와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 감독 의무자이고 비성년 후견인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자는 성년 후견인이다. 이에 가름한 대리감독자는 법정 감독 의무는 없으나 계약 또는 법률 등에 기초하여 계약, 학원에 가는 학생들과 관련되는 거, 법률 등에 기초하여 공립학교 등에 기초하여 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사립학원의 설립 운영자나 교습사, 정신병원, 의사 등이다. 감독 의무 범위 내의 감독 책임. 민법 755조에 의하여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는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고,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미친다.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애들이 철없이 그냥 하면은 결국에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좀 시시하는 것 같은데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연예인들 과거 그런 이력 때문에 완전 한순간에 박살나죠. 내도 애를 기르는 아빠로서 그거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군대 가고 이래 하니까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 이런 거는 그냥 용서 안 됩니다. 그냥 간혹 가다가 학교 폭력과 연결된 가해 행위자의 학생이 뭔가를 좀 해달라고 오는데 그냥 그냥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다가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좀 주의를 다들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야죠.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것. 법정 감독 의무자 내지 대리감독자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놨는데,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안 지면 피해 입은 사람은, 그래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효과. 법정 감독 의무자와 이에 가름하여 감독하는 자는 책임 운영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동선한 양자의 책임은 병존적이고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본다. 그리고 책임 운영자의 가해 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의 불법행위 일반 조건을 충족한 때에만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하는 감독자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교사가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 별도로 그 학교장 생각하면 되죠. 그 사용자, 그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사용자 책임도 성립하면 전부 다가 부진적 연대 책임이 되겠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미성의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의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감독 의무자는 750조 일반 불법 행위 책임진다라는 거.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